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FOMC 회의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는 아니고요. 뒤에 이제 배경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고 FOMC 회의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 연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자식이 두 명 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친구랑 그리고 고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친구는 힘이 세가지고 빨리빨리 여행을 가자 첫째인데, 자 긴축으로 빨리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 고용이라는 친구는 다리가 깨져가지고 병원에 가 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예상외로 지금 고용시장이 좋은 환경인데, 좋다라는 게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환경이 바뀌고 하면서 최근에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용 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긴축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실 텐데 파월과 옐런이 떠나는 긴축이라는 곳이 굉장히 험난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시덤불 같이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긴축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빨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몇 번 할 거고 양적 긴축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우선은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됐죠. 테이퍼링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양적 완화를 하는 속도를 줄였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한 두 달 동안 150억 불씩 매달 줄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 1월 달부터는 테이퍼링을 속도를 2배 높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3월 중 어느 때쯤에는 양적 완화가 공식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이제 뭐 더 빨라진다 아니면 더 늦어진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바로 3월 달부터 진행된다 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3월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 12월 이렇게 해서 1년에 총 4번 정도를 금리를 인상할 거다 라는 전망을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호키시한 전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이렇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인데, 밸런스 시트를 런오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기준으로는 양적 긴축이 언제 시작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양적 긴축이 아마도 7월 달 정도에는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양적 완화하고는 다르게요. 그동안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고요. 지금 현재 연준의 자산이 9조 달러인데요. 이걸 좀 공격적으로 줄이면 하늘색 선을 따라가 보면 2024년 4분기가 되면 6조 달러가 될 때까지 빠르게 돈을 회수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좀 천천히 한다 싶으면은 2025년 1분기 때 6조 달러까지. 어쨌든 목표는 6조 달러까지 줄이는 것이 긴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동안 연준이 해왔던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적 완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돈을 풀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연준이 있고요. 여기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우선 돈을 빌려줍니다. 돈이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이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 연준 고마워, 돈 찍어서 주느라고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종이 쪽지에다가 글을 써서 주는데, 종이 쪽지의 이름을 국채라고 얘기하고요. 그 국채에는 내가 2년 있다 갚을게, 아니면 10년 있다 갚을게, 30년 있다 갚을게 라는 그런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국채를 받은 연준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받을 돈이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받을 돈을 여기다 쌓아놔야지. 그래서 국채가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 종이 중에서 한 장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이거 만기 됐으니까 이제 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양적 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연준에서 작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 질문을 해보면
에? 무슨 소리야? 연준이 무슨 돈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작년에 연준의 2021년 순이익이요. 무려 107.8 빌리언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약 130조 원 정도 되는 상상 이상의 돈을 연준에서 벌었죠. 예. 이 번 돈을 어떻게 벌었냐라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요. 연준에서 지금 채권을 들고 있잖아요. 받을 돈이 있고 은행에서 대출해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자를 주는 거죠. 연준한테 이자를 줍니다. 연준한테 이자를 주면 이것 때문에 이제 13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순이익을 남겼는데, 가만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요. 미국 정부로 다시 갖다 돌려줬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107.4 빌리언이니까 아마 0.4 빌리언만큼은 파월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쓰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돌려줬다. 이걸 보면은 되게 이상하죠. 뭐 지금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면 이상한데? 라는 것을 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함인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지만 연준에서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달러를 이거 뭐야 쓰레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아이고 귀한 달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라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달러에 대한 신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연준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도 달러가 신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중국 저놈들이 저 CBDC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준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자산, 즉 미국 정부한테 받은 종이 쪽지 이렇게 계속 쌓여요. 이렇게 많이 쌓여요. 이렇게 쌓였는데 이 보시면은 항상 연준의 자산은 계속 늘어왔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구간, 즉 이 구간에서는 연준의 자산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유일하게 양적 긴축이 진행됐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보시면 2018년이 정말 힘든 구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2018년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2015년 말에도 힘들었습니다. 뭐 유가가 20불까지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랑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는 것이 올해는 둘 다 동시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아마 올해 일어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금리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적 긴축을 하려는 속도가,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골드만삭스에서는 나중에 6조 달러까지는 줄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9조 달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지금 거의 이거 언제 줄이지? 이 줄이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은행을 무서워할 때는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할 때예요. 돈을 그냥 쓰라고 하고 이자 내면서 쓰세요라고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갚으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연준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라는 거는요, 경기가 좋을 때는 올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려서 경기를 너무 급변동하지 않도록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금리의 고점과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재밌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금리의 고점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낮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리 저점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마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요 정도쯤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쯤 아니겠냐. 왜냐면 2.4% 이상 올라갈 연준이 올리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올리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 차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장기 금리, 단기 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 금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금 금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장기 금리는 대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단기로 예금을 받아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요. 금리가 올라가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예금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금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금금리를 올리면은 경기는 어떻게 되나요? 어제도 IMF에서 경제 전망치를 낮췄는데 경제가 더 좋아지진 않고 낮아지겠죠. 사실 장기금리는 이거는 대출금리라고 할 수 있고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차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만나게 돼요. 이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은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기금리, 예금금리랑 장기금리, 대출금리랑 똑같아? 그럼 내가 대출을 왜 줘? 대출 빼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예외 없이 미국에서는 리세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 단기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역전됐을 때는 항상 리세션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기가 어렵다. 미국의 금리를 4%까지 올린다. 올리면 좋죠. 근데 10년물 금리도 4%그 이상 올라갈 정도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금리를 그만큼 올리기가 어렵다. 왜 과거에도 금리를 올리려면 더 많이 올리고도 싶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뭐 간단한 겁니다. 올렸더니 리세션이 온 거예요. 올리면 너무 많이 올렸어? 너무 많이 올렸어? 힘들어? 그렇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네? 이렇게 되면서 금리를 못 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양적 긴축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금리 인상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차이가 단기금리만 이렇게 올라가면 금방 이렇게 돼버리니까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장기금리도 좀 올라가라. 내가 좀 팔게. 이게 양적 긴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겠죠. 얘도 올라가는 만큼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가야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참 양적 긴축까지 되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돈 많으니까 그냥 펑펑 썼거든요. 설마 은행에서 대출 갚으라고 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뭐 대출을 해가지고 뭐 사고 뭐 엄청 많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내용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치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망 우려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급망 우려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요라는 설명인 거죠. 자, 이 공급망 이슈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타깝지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한들 공급망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망 해소는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랑 아무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공급망 이슈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건 것 같습니다. 금리를 차근차근 천천히 2023년 말까지 올려서 2% 정도까지 올리면 그때는 좀 시장이 좀 진정될 수 있는 지 않겠냐. 2%까지는 계속 올려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가지고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요렇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는 요건 것 같아요. 요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레이트를 이제 올리니까 리세션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리다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2%까지 올렸다가 빠르게 올렸다가 리세션이 온 거죠. 그래서 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금리를 또 다시 0으로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금리를 마냥 올리기가 어려운 이유
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그리고 리세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올리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준이 그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금리를 많이 올리면 항상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 특히 공급망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진정되길 바라야 된다. 금리를 올리면 물론 투기 심리는 해소되면서 커머더티에서의 거품은 빠질 수 있지만 공급망 이슈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잡기가 어렵다. 이건 따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적 축소의 길은 이게 정말 쉽지 않다. 근데 6조 달러까지 가려면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그러니까 뭐 많이 못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때는 초반부터 연준이 세게 나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장중에 5% 가까이 급락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마감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거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한 달, 일주일 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한 달에서 3달 정도까지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주가가 더 빠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미래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같은 연준의 정상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락이 있은 이후로 1년 후에는 예외 없이 플러스가 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사실 연준 의원들조차, 여기 있는 연준 의원들조차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해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으로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이 상당히 멀고 험할 수 있지만 아마도 연준의 태도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뀐 이후로 다시 이쪽으로 흘러당 가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연준 어떻게 좀 안 돼? 이런 거는 그냥 한 번 정도씩 다독여주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FOMC 프리뷰를 해봤고요. 내일 아침에는 FOMC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